119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40분이요? 새벽 5시 서울시 아파트 베란다 잠 못 이루는 남자. 나는 58세 김진수입니다. 30년을 달려온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은 지 석 달째였습니다. 부장님, 회사 사정이. 알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아직 애들 대학 졸업도 안 했고 대출금도 남았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58세를 늙은이로 봤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는데 몸은 30년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죠. 베란다에 서서 빼곡한 아파트들을 보면 숨이 막혔습니다. 저 안에 얼마나 많은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할 일 없이 카페에 앉아 시간을 죽이는 사람들. 여보, 우리 시골 가서 살까? 어느 날 아침 아내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커피를 내려놓고 나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왔어. 여긴 우리가 살 곳이 아닌 것 같아. 아내 순이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봐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우리는 전남 장성, 아내 고향 근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집은 생각보다 쉽게 구했습니다. 2천만 원. 서울 아파트 보증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마당 딸린 집 한 채와 밭 500평을 샀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아빠는 이제 자연인으로 살 거야. 자연인. TV에서 본 그 프로그램 속 사람들처럼 텃밭 가꾸고 닭 키우고 여유롭게 사는 삶.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빠, 와이파이는 되죠? 그럼 요즘 어디 안 되는 데가 있어.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가는 날 트럭 기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진짜 사람 사나? 길도 좁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농가, 밭, 산, 그리고 듬성듬성 놓인 낡은 집들.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여기서? 트럭이 집 앞에 멈췄을 때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새로 오셨어? 어디서 왔소?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 허허, 여그는 아무것도 없는 디 고생 좀 하겄네. 할머니의 말투에는 걱정보다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얼마나 버티려나. 먼지 날리는 방과 오래된 장판. 집은 생각보다 더러웠습니다. 사진으로 볼 땐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벽지는 곰팡이 투성이, 화장실은 재래식, 부엌은 1980년대에 멈춰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생각보다 심한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고치면 돼. 천천히. 하지만 나도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손에 망치 한 번 제대로 쥐어본 적 없는 사람이 집을 고친다고? 그날 밤 우리는 이삿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해야지. 하지만 내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벌레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선택한 걸까? 새벽 4시 요란한 닭 울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꽃기요.
요즘 닭들은 시도 때도 없이 울었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소리였습니다. 30년 동안 알람 소리에 일어나던 내가 닭 울음소리에 깨다니.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봤습니다. 안개 자욱한 들판, 산 너머로 천천히 밝아오는 하늘, 이슬 맺힌 풀잎들. 아, 이거구나. 내가 꿈꾸던 풍경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옆집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벌써 일어났나? 아직도 자고 있네. 도시 사람들은 게을러.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시골 생활 첫날의 현실이었습니다. 아침 7시 마당 쓸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이사 온 지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마당을 쓸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제? 돌아보니 6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 세 분이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작업복 차림의 그들은 마치 심사단처럼 나를 훑어봤습니다. 아, 네. 김진수라고 합니다. 어디서 왔다고?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 허허, 여그가 좋아 보였나? 하나가 빙그레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네, 조용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조용하긴. 여그는 아무것도 없어. 슈퍼도 차로 20분은 가야 되고. 세 사람은 내 집을 둘러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집이 많이 낡았네. 저 담장은 비 오면 무너지겠는데. 밭은 몇 년 묵은 거요? 풀이 절에 많은 뒤 개간해야 쓰겄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사차 온 건지, 구경하러 온 건지, 아니면 무시하러 온 건지.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허허, 도시 사람들은 다 그러지. 여그는 말이여, 천천히 하면 안 돼. 계절이 안 기다려준다고. 저녁 시간, 부엌에서 대화하는 부부. 저녁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낮에 누가 왔다 갔어요? 응. 동네 어른들. 뭐래요? 그냥 인사하러 온 것 같아.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의심,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무시를 읽었습니다. 저 서울 사람 얼마나 버티나 보자.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 낮에 슈퍼 갔다 왔는데요. 응.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뭐라고? 못 들었어요. 근데 느낌으로 알죠. 우리 얘기하는 거. 나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새로 온 사람들이잖아. 당연히 관심 갖지. 관심이 아니라 감시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좋겠네요. 낮에 밭이나 보러 나가면 되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이 집에 갇혀서 곰팡이 벽이나 닦고 있어야 돼요. 순이야. 서울 가면 애들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밭에 나갔나. 아내와의 대화 후 나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5시, 더는 누워 있을 수 없어 밭으로 나갔습니다. 500평의 밭. 사진으로 볼 땐 넓고 좋아 보였는데 막상 서보니 풀밭이었습니다. 허리 높이까지 자란 잡초들, 쓰레기, 돌멩이들. 이걸 어떻게 개간하지? 막막했습니다. 일찍도 나왔네. 옆밭에서 일하시던 70대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 네. 아침 공기가 좋아서요. 좋긴. 니 바빠라. 저 풀들 다 뽑아야 쓰겄는데. 예, 천천히 하려고요. 천천히? 허허. 여그 사람들이 천천히 하나 봐봐. 다들 바쁘게 살아. 할아버지는 쉬지 않고 호미를 놀리며 말했습니다.
니 농사 해봤나? 아니요. 처음입니다. 처음? 그럼 올해는 그냥 밭이나 개가네. 농사는 내년에 생각해. 그래도 좀 심어보려고요. 상추나 고추 같은 거. 상추? 인자씨 뿌려서 언제 먹지? 감자는 지금 심어봤자 열매도 못 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난 12시 땡볕 아래 풀 뽑는 나. 그날부터 나는 밭에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던 손으로 호미를 쥐고 풀을 뽑았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1시간 후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2시간 후에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이게 농사구나. TV에서 본 여유롭게 텃밭 가꾸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건 완성된 밭에서 상추 몇 폭이 따는 장면이었을 뿐, 그 밭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보여주지 않았던 거죠. 점심은 드셨어요? 옆밭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12시 반. 아직이요. 일하다 보면 밥 때 놓친다. 여기 사람들은 11시 반이면 다 밥 먹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야지. 내가 들어갈게. 나 안 해놨어요. 당신 알아서 먹어요. 아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 냉랭한 식탁. 저녁 식탁은 침묵이었습니다. 라면 2개를 끓여놓고 우리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오늘 점심 때문에. 점심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 당신은 밭에라도 나가잖아요. 나는요? 나는 하루 종일 이 집에서 벽만 쳐다봐요. 순이야, 우리 같이 정하고 온 거잖아. 정하긴 했죠. 근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이 동네 사람들, 저 보는 눈초리 알아요? 마치 외계인 보듯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언제요? 한 달? 1년? 아니면 우리가 여기 사람처럼 변해야 돼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나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장면밤 홀로 마당에 앉은 나. 그날 밤 나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도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새 출발이었을까요? 나는 솔직히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옆집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저 멀리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나왔습니다. 담요를 하나 들고. 감기 걸려요. 담요를 내 어깨에 덮어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이야. 나도 미안해요. 짜증내서. 우리는 나란히 앉아 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해보자. 조금만 더.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물집 잡힌 손을. 손 많이 아팠죠? 응. 근데 괜찮아. 내일부터 나도 밭에 나갈게요. 혼자 하지 말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이 땅에서 함께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침 6시 마당에서 일하는 부부에게 다가오는 할머니. 이사 온 지 일주일째. 우리는 매일 새벽부터 밭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참 열심히들 하네. 울타리 너머로 옆집 할머니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올해 76세.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도 나왔네. 근데 그렇게 풀 뽑으면 안 돼. 뿌리를 파야지. 할머니는 울타리를 넘어 우리 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이거 봐. 이래 파야 뿌리째 나와.
할머니는 호미로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는 절에하면 일주일 있다 또 올라와. 할머니는 30분 동안 우리 옆에서 일을 도우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집 부엌 수도는 고쳤나? 아직요. 그럼 물이 잘 안 나오겠지. 윤기네 아들한테 부탁해봐. 그 양반이 설비 좀 아니까. 윤기네요? 저 아래 빨간 지붕집. 가서 윤기 엄마 아들 좀 불러달라 카이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운 조언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집 안사정을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마을 슈퍼. 그날 오후 필요한 물건을 사러 마을 슈퍼에 갔습니다. 작은 슈퍼 안에는 4명의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네. 서울서 왔다며? 아들은 몇이고? 집은 어디 살아? 질문이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아, 네. 서울서 왔고요. 아들 둘이고 박정희 할머니 옆집이요. 아, 순자네요? 거 집이 많이 낡았는데. 고쳐야겠지. 예, 천천히 하려고요. 천천히는 무슨. 비 오기 전에 지붕부터 봐야 되는데. 할머니들은 마치 회의하듯 내 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기 없는 사람처럼 저 집 마루가 푹푹 꺼진다며 화장실도 재래식이제. 요즘 사람들이 그런 데서 살 수 있나? 나는 물건값을 치르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저 사람들 얼마나 버티려나. 저녁 집으로 찾아온 윤기 엄마.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윤기 엄마요. 순자 할머니가 니네 수도 고쳐야 된다 카드만. 문을 열자 60대 후반의 여성이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고구마 한 봉지를. 아이고, 새로 오셨다며? 이거나 먹어봐요. 우리 밭에서 캔 거. 아, 감사합니다. 근데 수도는? 우리 아들이 내일 와서 봐줄 거. 돈은 많이 안 받을 거요. 동네 사람들이제. 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결정되고 있었으니까요. 아, 그럼 먼저 확인을 해봐야. 확인은 무슨. 어차피 고쳐야 되는 거 우리 아들한테 맡겨. 밖에 사람 부르면 바가지 씌워. 윤기 엄마는 이미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싱크대 밑을 들여다보시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거 완전히 갈아야 되겠네. 배관이 다 녹슬었어. 나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 표정에는 어떡하지? 가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윤기 씨가 도구를 들고 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 안녕하십니까? 어머니가 부탁을 하셔서. 아, 네. 그런데 비용은? 보고 얘기해요. 일단 뜯어봐야 알죠. 윤기 씨는 3시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배관을 갈고 수도꼭지를 바꾸고 싱크대 밑을 정리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얼마죠? 한 20만 원만 주이소. 나는 놀랐습니다. 서울이었으면 50만 원은 받았을 일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네 사람들인데요. 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이소. 윤기 씨가 떠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참 친절하네요. 응. 근데 뭐? 나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친절이 부담스럽다는 걸. 일주일 후 마을회관. 마을회관에서 총회가 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 주민은 오후 7시까지 마을회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도 가야 돼요? 글쎄, 우리는 아직 정식 주민도 아닌데.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가 오셔서 말했습니다. 너네도 와야지. 안 오면 나중에 뭐라 카이.
그렇게 우리는 생전 처음 마을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회관에는 5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우리가 가장 젊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안건은 마을 진입로 포장 문제하고 공동 우물수리 비용, 그리고 추석 음식 준비 문제입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한 가지 안건에 모두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소개 좀 해야겠네. 김진수 씨?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서울에서 퇴직하고 아내와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서울서 뭐 했소? 회사 다녔습니다. 무슨 회사? IT 회사요. IT? 그게 뭔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컴퓨터 관련 일이요. 아, 컴퓨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컴퓨터 하지. 나는 58세인데 젊은 사람이라니. 그래, 여기서 농사 짓겠다는 거지? 네, 배우면서 천천히 하려고요. 농사가 쉬운 줄 아나? 허허.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가? 티나게 비웃잖아요. 서울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순이야, 우리가 정말 모르잖아. 농사도, 이 동네 일도.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내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밤, 홀로 생각에 잠긴 나.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온 게 실수였나?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외부인 취급했습니다. 도와주지만 동시에 평가했습니다. 웃어주지만 동시에 비웃었습니다. 이게 시골 공동체의 실체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창밖으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은 깊어가는데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사는 땀이 아니라 무릎이다. 이른 아침 밭에서 씨앗 뿌리는 나. 5월 중순 이장님이 이제 고추모 심어야 된다고 하셔서 모종 100개를 샀습니다. 한 포기에 500원, 5만 원짜리 도전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심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냥 땅에 구멍 파고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간격은요? 글쎄, 우리는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고추 심는 법. 영상 속 농부는 능숙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모종을 심었습니다. 이거 쉽네. 우리도 따라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쉬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30포기밖에 못 심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지고 무릎은 욱신거리고 손은 흙투성이. 여보,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자. 오늘 다 심어야 돼. 왜요? 내일 하면 안 돼요? 모종이 말라. 빨리 심어야 산다고 했잖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때 옆밭에서 일하시던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고추 심나? 네. 간격이 너무 좁다. 절에 심으면 나중에 다 엉킨다. 나는 심어놓은 고추를 봤습니다. 들쭉날쭉한 간격, 비뚤어진 줄. 다시 심어야 되나요? 당연하지. 농사는 처음이 중요해. 잘못 심으면 1년 농사 망친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2시간 동안 심은 것을 다시 뽑아야 한다니. 오후 다시 처음부터 시작. 우리는 심어놓은 모종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줄을 쳐서 다시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자.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땅이 단단해서 구멍 파기가 힘들었고 모종이 약해서 조금만 잘못 잡아도 부러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겨우 50포기를 심었습니다. 나머지 50포기는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손 좀 봐. 아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물집이 터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병원 가야 돼요. 시골에서 이 정도 가지고 병원 가면 웃음거리 돼. 웃음거리면 어때요? 당신 손이 더 중요하지.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고추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00포기를 다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밭에 나가 물을 주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고추들은 잘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할 수 있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주 후 병든 고추들. 여보, 고추가 이상해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밭으로 뛰어갔습니다. 고추잎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10포기가 넘게. 이게 왜 이래? 몰라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나는 당황해서 옆밭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고추가 이상한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와서 보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병 걸렸네. 역병이요. 역병요? 비 온 다음에 물 관리 잘못하면 걸려. 니 매일 물 줬지? 네, 매일 아침에요. 그래서 이런 거요. 비 온 다음에는 물 주면 안 돼. 땅에 물기가 많으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몰랐던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도. 이거 어떻게 해요? 뽑아야지. 다른 놈들한테 옮기기 전에. 그날 우리는 20포기를 뽑았습니다. 5만 원 중 1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저녁 침묵하는 식탁. 저녁 식탁은 무거웠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라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나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농사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보, 우리 농사 그만둘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뭐하고 살아? 여기서. 몰라요. 근데 이렇게 계속 실패하면. 순이야, 올해는 배우는 해야. 내년엔 잘할 수 있어. 내년도 똑같을 거예요. 우린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아내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한 달 후, 농약 살포. 할아버지 조언대로 농약을 사서 뿌리기로 했습니다. 이거 한 통이면 돼요? 농협 직원이 물었습니다. 고추 80포기요. 그럼 반 통이면 돼요. 근데 처음이세요? 네. 그럼 보호 장비 사세요. 마스크, 장갑, 보호복. 장비를 다 사니 15만 원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농약을 섞었습니다. 설명서대로 물과 희석해서 분무기에 넣었습니다. 여보, 이거 냄새 너무 독한데? 마스크 쓰고 해. 우리는 보호 장비를 입고 밭에 나갔습니다. 한여름 햇볕 아래서 보호복을 입으니 사우나 같았습니다. 분무기로 농약을 뿌렸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못하겠어요.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했어. 우리는 1시간 동안 농약을 뿌렸습니다. 끝나고 보호복을 벗었을 때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샤워 후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도 농약 냄새가 코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나 머리 아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농약 때문인가? 아마도요. 우리는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몸은 천근만근. 여보. 응. TV에서 본 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뭐가? 텃밭 가꾸기, 자연과 함께 사는 삶, 그런 거 다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요. TV에서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농약통을 메고 땀 흘리는 모습을, 물집 잡힌 손을, 병든 작물을 뽑으며 한숨 쉬는 모습을. 하지만 기적처럼 고추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고추 열렸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 5개. 손가락만 한 작은 고추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금보다 귀했습니다. 우리가 키운 거야. 응, 우리는 그 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세상 어떤 고추보다 매웠고 맛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매워서가 아니라 감동해서. 이게 농사구나. 이게 시골살이구나. 7월, 장마철이 시작된 어느 날,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밭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 답답해 죽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근데 어쩌겠어. 비 오는데. 서울이었으면 카페라도 가고 백화점이라도 가지. 여기도 읍내 나가면 카페 있어. 차로 40분 가서 커피 마시고 오라고요? 아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이야, 왜 그래? 왜긴 뭐가 왜예요? 미치겠으니까 그렇죠. 무슨 소리야? 당신은 몰라요. 하루 종일 이 집에 갇혀서 벽만 쳐다보는 게 어떤 건지.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답답했으니까요. 밤 전화 통화하는 아내. 그날 밤 아내는 서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옆방에서 전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미치겠어. 여기는 감옥이야. 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응, 남편은 밭에 가면 되니까. 나는 하루 종일 혼자야. 아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후회? 매일 해. 근데 남편한테는 말 못하지. 남편도 힘들어하는데.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이야. 아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당신이 뭘 미안해요. 다 들었어. 전화. 내가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못 살겠어요. 정말로.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순이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 몰랐어. 당신도 힘들잖아요. 나는 괜찮아. 밭에 나가면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청소, 요리, 그것만 가지고는 하루를 못 채워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순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여기서요? 뭘? 텃밭이라도 하나 내 것을 만들어 볼래? 텃밭이요? 응. 내가 좋아하는 꽃이나 채소들로. 작게라도.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꽃 좋아요. 해볼게요. 일주일 후 아내의 작은 정원. 아내는 집 앞 작은 공간에 화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모스, 해바라기, 그리고 허브들. 여보, 이거 봐요. 싹이 났어요. 아내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보였습니다. 예쁘다. 저도 뭔가 키우니까 좋네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월이 왔습니다. 연일 35도를 넘는 폭염. 여보, 물 좀 더 줘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고추한테? 아니요, 제 꽃들한테요. 다 시들어요. 우리는 하루에 2번씩 물을 줬습니다. 하지만 폭염은 가혹했습니다.
해바라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코스모스가 말라갔습니다. 왜 이래요? 물도 주는데. 아내가 울상이 됐습니다. 폭염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럼 어떡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서울 좀 다녀올게요. 언제? 내일. 갑자기 애들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일주일만요. 나는 아내를 봤습니다. 지친 얼굴, 핏기 없는 피부. 그래, 다녀와. 쉬고 와. 다음 날 아내는 버스를 탔습니다. 혼자 남겨진 나는 텅 빈 집을 봤습니다. 내가 아내를 너무 힘들게 한 건가? 일주일 후 돌아온 아내. 일주일 후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어땠어? 좋았어요. 애들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쉬었으면 됐어. 하지만 아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뭘? 우리 여기서 힘들어하는 거 다 아나 봐요. 응. 큰애가 그러는데 서울로 돌아오면 안 되냐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이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응. 아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저 때문에 당신 꿈을 망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꿈은 무슨. 당신은 여기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힘들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서 버틸 것인가? 순이야, 내가 생각해봤어. 응. 우리 1년만 더 해보자. 딱 1년. 1년이요? 응. 1년 후에도 내가 힘들면 그때는 서울로 돌아가는 거야. 정말요? 응. 약속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1년. 해볼게요. 나는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함께 가기로 한 거죠. 9월이 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추석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마을 잔치를 할 겁니다.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준비 좀 해주이소. 김진수 씨네도 이번엔 참여해야 되는데. 저희요? 당연하지. 마을 사람들인데. 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김순자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너네는 돈 30만 원만 내. 그럼 우리가 음식 준비할 테니까. 30만 원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내는 거요. 공평하게. 나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추석 전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자들은 전을 부치고 남자들은 고기를 굽고. 아이고, 진수 씨도 왔네? 네,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그럼 저 고기 좀 구워봐. 윤기가 하다가 일이 생겨서 갔어. 나는 처음으로 숯불에 고기를 구워봤습니다. 연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견뎠습니다. 야, 저 고기 타겄다. 아, 죄송합니다.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순희 씨, 서울서는 뭐 했소? 저요? 그냥 주부였어요. 주부가 어딨어. 다 일하재.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할머니들이 아내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마을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마을 회관마당에 테이블이 펼쳐졌습니다.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전, 갈비, 불고기, 나물, 김치, 그리고 막걸리. 자, 다들 모였으면 시작합시다. 이장님의 구령에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진수 씨, 여그 앉아.
윤기 씨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나는 낯선 얼굴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자, 건배. 막걸리가 돌았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진수 씨는 술 좀 하나? 아, 네. 조금요. 조금? 여근은 다들 소주 한 병씩은 마신다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점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저녁, 취기가 오른 마을 사람들. 해가 지고 취기가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 노래 한 곡 해봐. 저는 못해요. 아이고, 못한다는 게 어딨어. 한번 해봐. 떠밀려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잡아보는 노래방 마이크.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박수쳤습니다. 야, 진수 씨 노래 잘하네. 또 해봐, 또.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밤 11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밤 11시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오늘 재미있었어요. 나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치?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여보. 왜?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내를 봤습니다. 달빛 아래 아내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말? 응. 힘들긴 한데 정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이곳이 우리 집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두고 가신 배추 한 포기.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고생했어. 배추 나물 무쳐 묵어. 순자. 작은 글씨, 서툰 손글씨.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여보 봐요. 아내가 쪽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응, 그런 것 같아. 일주일 후 윤기 씨가 찾아왔습니다. 진수 씨, 우리 마을 회의 참석 안 할래? 마을 회의요? 매달 한 번씩 하는 거, 마을 일 결정하는 거. 저도 가도 돼요? 당연하지. 마을 사람인디. 나는 기뻤습니다. 정식으로 마을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첫 마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나는 처음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저기 마을 진입로에 가로등 좀 설치하면 어떨까요? 밤에 너무 어두워서요. 사람들이 나를 봤습니다. 가로등? 그거 돈 많이 드는데.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군청에 가로등 설치를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군청? 네가 할 수 있어? 제가 전에 알아본 적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장님께서 마을 분들의 신청 의견서를 날인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마을 분들의 신청서를 받아줄게. 그럼 진수 씨한테 맡겨보자. 나는 처음으로 마을에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 달 후 가로등 설치. 한 달간의 노력 끝에 군청에서 가로등 설치 결정을 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진입로에 가로등 5개가 설치됐습니다. 야, 진수 씨가 해냈네. 도시 사람 뭔가 다르네.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이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마을에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11월 어느 날 새벽 급작스러운 복통. 11월 초 새벽 3시.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를 깨웠습니다. 왜 그래요? 배가 너무 아파. 어디? 얼마나? 모르겠어. 그냥 너무 아파. 아내가 불을 켰습니다.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병원 가야 돼요. 아내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하는데요. 네. 얼마나 걸려요? 40분이요?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떡해요? 40분이나 걸린대요. 괜찮아, 기다려. 하지만 통증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옆집 김순자 할머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불이 켜지고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왜 이래, 이 새벽에?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119는 40분이나 걸린대요. 할머니가 즉시 윤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윤기야, 진수 씨가 급해. 차 가지고 와봐. 10분 후 윤기 씨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어서 타세요. 병원으로 가는 길. 윤기 씨는 50분 거리의 병원까지 30분 만에 달렸습니다. 진수 씨, 조금만 참아요. 나는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여보, 눈 뜨세요. 아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했습니다. 맹장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이요? 네. 늦었으면 터질 뻔했어요. 1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복막염으로 번질 뻔했어요.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윤기 씨. 당신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다음 날 병실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이장님, 그리고 옆집 할아버지. 야, 진수 씨. 많이 아팠지? 네,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괜찮긴. 푹 쉬어. 밭은 우리가 봐줄 테니까. 네. 네 고추밭 말이여. 아직 정리 안 됐지? 우리가 해놓을 테니 걱정 마.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 마을 사람들인데.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밭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고추대도 뽑혀 있고 풀도 없고. 여보, 사람들이 다 해놨네요. 아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 윤기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들, 옆집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신 과일들. 여보, 응? 우리 진짜 동네 사람 다 됐나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한 달 후 윤기 씨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진수 씨, 오늘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윤기 씨 집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들. 자, 진수 씨, 여기 앉아요. 식사를 하며 윤기 씨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 그때 내가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 너무 고마워하네. 아니에요. 윤기 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웃끼리 그런 거지. 우리도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요. 그날 나는 시골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단순히 자연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 사는 곳이라는 것을. 12월이 왔습니다. 겨울 준비를 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진수 씨, 수도 동파 조심해야 돼. 이장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수도 동파요? 여기는 겨울에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수도관 보온 안 하면 다 얼어터져.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온제 사서 감싸야지. 내가 도와줄게. 그날 이장님과 윤기 씨가 와서 우리 집 수도관을 보온 처리해줬습니다. 이제 됐어. 겨울나기 준비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도 처음에는 다 배우면서 한 거요. 연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장님이 인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진수 씨 덕분에 가로등도 생기고 마을이 밝아졌네요.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 내년에는 마을 총무 좀 맡아줄 수 있어? 제가요? 자네가 서류 작업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 다루잖아. 마을에 딱 필요한 사람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날 나는 정식으로 마을의 일원이 됐습니다.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는 마당에 앉아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우리 1년 버텼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생각보다 길었어. 힘들었죠? 힘들었지. 근데 나쁘지 않았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3월 이사 온 첫날의 막막함. 4월 밭을 개간하며 흘린 땀. 5월 첫 모종을 심으며 가졌던 기대. 6월 병든 작물을 뽑으며 느낀 좌절. 7월 아내의 눈물과 첫 번째 위기. 8월 폭염 속에서 농약을 뿌리던 날. 9월 마을 잔치에서 처음 느낀 소속감. 10월 첫 수확의 기쁨. 11월 아픔 속에서 느낀 이웃의 온기. 12월 마을 총무로 임명되던 날. 모든 순간이 힘들었지만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습니다. 새해 아침 새벽 5시 나는 밭에 나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상쾌했습니다. 500평의 밭. 1년 전에는 잡초밭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정돈된 내 밭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뭘 심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조금 알았습니다. 영농일기에도 쓰여 있고요. 언제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아침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계속 여기 살 거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저요? 저는 살고 싶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여기가 집 같아요. 뭐가 달라졌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든든해요. 나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나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저를 기다려줘서. 1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추 200포기 작년의 2배, 상추, 깻잎, 시금치 등 엽채류, 감자, 고구마, 처음 도전 옥수수, 수박, 마을 활동, 총무로서 마을 행정 지원, 젊은 사람 유치 프로젝트, 마을 홈페이지 만들기, 개인 목표, 아내와 매달 서울 방문하여 연결 유지하기, 농사일지 쓰기,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진수야, 너 정말 잘 버텼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처음에는 금방 도망갈 줄 알았어. 도시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 저희도 도망갈 뻔했어요. 근데 안 갔잖아. 그게 대단한 거요. 할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시골은 말이여, 처음엔 다 힘들어. 우리도 처음 시집 왔을 때 그랬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어. 땅에도 사람에게도.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 넌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여. 3월이 왔습니다.
봄입니다. 다시 밭을 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작년처럼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옆밭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진수야, 올해는 뭐 심을 거요? 고추랑 상추, 그리고 수박 도전해 볼까 해요. 수박? 좋지. 근데 간격을 넓게 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조언이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동네 아줌마들과 친해졌습니다. 순이야, 우리 오늘 장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네, 좋아요. 아내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내만의 일도 생겼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일주일 3회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 식사 준비와 회관 청소 봉사하기로 했어요. 좋네. 잘하겠다. 떨려요. 어르신들이 좋아할까? 좋아할 거야. 아내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5월,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여기 진짜 공기 좋네요. 그치? 이제 알았어? 아빠 얼굴이 많이 건강해 보여요. 그래, 많이 일했으니까. 아들이 밭을 둘러봤습니다. 와, 아빠가 이걸 다 가꿨어요? 응, 엄마랑 같이. 대단하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 그날 저녁, 우리는 아들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윤기 씨 가족, 이장님도 오셨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잘생겼네. 공부 잘하지? 서울서 무슨 일 하나?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해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여요. 내가 걱정 많이 했지? 네. 근데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가 지는 밭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보. 응? 우리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붉은 노을이 밭을 물들였습니다. 1년 전 막막하기만 했던 이 땅이 이제는 내 땅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제 시골 사람이잖아.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골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그리고 이웃이 있으니까. 작년 2년 후 같은 밭. 나는 60세가 됐고 아내는 57세가 됐습니다. 밭은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 1000평을 관리합니다. 고추, 상추, 깻잎, 감자, 고구마, 옥수수, 수박, 그리고 올해는 배추도 심었습니다. 아침부터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보, 이 고추 좀 봐요. 정말 잘 자랐죠? 아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올해는 대박이야. 작년보다 모든 게 수월했습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실수하지 않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장마 때 침수, 태풍으로 쓰러진 옥수수, 돌발 병충해. 그럴 때마다 배웠습니다. 자연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 왔습니다. 50대 부부, 우리처럼 서울에서 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소개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라고 합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2년 전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안함, 기대, 그리고 막막함. 회의가 끝나고 내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2년 전에 서울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어때요? 여기 생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청 힘들어요. 박민수 씨 부인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할만해요. 그리고 버티면 좋아져요. 며칠 후 나는 박민수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농사 관련 책이에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쓴 농사 일지예요. 언제 무엇을 했는지 실수한 것들도 다 적혀 있어요. 박민수 씨가 일지를 넘겨봤습니다. 와, 정말 자세하시네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도 2년 전에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도와줄 차례죠. 3개월 후 박민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진수 씨, 저희 못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농사도 힘들고 마을 사람들도 부담스럽고 아내가 힘들어해요. 나는 2년 전 우리 모습을 봤습니다. 민수 씨, 앉으세요. 우리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똑같았어요. 그래요? 네. 아내가 서울 가고 싶다고 울고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버텼어요? 1년만 하자고 약속했어요. 1년 후에도 힘들면 서울 가기로. 그랬구나. 근데 1년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사람들도 알게 되고 농사도 조금 알겠고. 박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1년. 나는 김진수 60세입니다. 2년 전 서울에서 이곳 전남 나주로 왔습니다. 시골에 살고 싶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낭만은 현실이 아닙니다. TV에서 보는 시골은 완성된 모습입니다. 텃밭, 예쁜 집, 여유로운 생활. 하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노동이 있습니다. 땀, 물집, 실패, 좌절.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웃은 양날의 검입니다. 시골의 이웃은 친절합니다. 정말로.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습니다. 사생활이 없습니다. 모두가 당신의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적절히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셋째, 농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농사는 과학입니다. 때를 알아야 하고, 날씨를 알아야 하고, 토양을 알아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 몇 개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1년은 실패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넷째, 돈이 덜 드는 게 아닙니다. 시골이 저렴할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집 수리비, 농기구 구입비, 농약비, 비료비, 씨앗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수입은 없거나 적습니다. 최소 2, 3년은 수입 없이 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족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자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버틸 수 없습니다.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옆에 앉습니다. 저는 김순희, 57세입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매일 울었고 서울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 역할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마을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과 친구가 됐어요. 시골에서 행복하려면 자신만의 역할과 소속감을 찾아야 해요. 단순히 남편 따라온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다는 걸 느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시골은 도망쳐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도시에서 실패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준비 없이 오면 실패합니다. 환상을 가지고 오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준비하고 각오하고 인내하면 이곳은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줄 것입니다. 느린 삶, 단순한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 해가 집니다. 우리는 밭을 바라봅니다.
2년 전 잡초밭이었던 이곳. 이제는 우리의 땅입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아내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저도요. 힘들지만 의미 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 다시 밭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땀을 흘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땀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이 이야기는 실제가 아닌 허구입니다. 하지만 시골살이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골은 낭만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